어제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침대에 오후에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악몽을 꿨는데 이게 몸꿈일까 하고 일어나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정현이가 다쳤다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옷을 차려입고 응급실에 가보니까 정현이는 그 처치실에 누워있고 막 깨진 머리를 꿰매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고경심사님이 전화했을 때 머리가 깊게 많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역시 전화를 받은 대로 그 많이 깊게 찢어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 상처를 보면서 부모 된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이 마음이 조금 심란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바쁘게 지내는 건 아닌데 저녁에도 약속이 많다 보니까 평일날 이렇게 아이들이랑 잘 지내지 못하는데 막상 토요일이 되면 제가 해도 은근히 주일날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되면 일어나질 않고 그냥 계속 누워있는 때가 많은데 어제도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오후에 잠깐 누워있다는 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도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 공일신 집사가 정현이 데리고 놀이터에라도 나간다, 뒷산에도 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누워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같이 나가서도 뭐 정현이가 다치고 안 다치는 것은 어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모로서 같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조금 마음이 미안했고 더욱더는 깊이 파인 상처를 보면서는 미안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까 꿰매기만 하면 되고 차후 덧나지만 하면 되는 상처라 그런 상황으로 쉽게 종결이 되었지만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좀 오후 내내 심란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현이의 그 깊게 파인 상처를 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제 마음의 심란함을 보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저에게는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끔찍하고 지금도 그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누구냐 하면 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란 2011년쯤에 연경부터 한 3월부터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코스트코에서 그 가습기가 이제 그 당시에 뭐가 밝혀졌냐면 가습기를 틀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세균이 나온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부 이제 화학 기업들이 이제 살균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그 가습기 청결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만약 그 약을 넣고 같이 이렇게 분무를 하면은 가습기가 자연스럽게 청소가 되고 세균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판매한 그런 살균제입니다. 제가 아직도 가슴이 떨리는 건 뭐냐면 저희 집도 아파트라서 가끔 이렇게 건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층이 높을수록 더 건조함이 심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습기를 많이 사용했었고 하는데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세균이 나온다는 말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잠깐 접어두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가보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틀면 가습기 살균을 하고 청소도 되니까 일석이조다 사려고 손을 잡았었거든요. 정말 철렁한 순간이죠. 지금 생각하면 손을 잡았는데 다행히 제가 게을러서 그 집어넣었던 가습기를 또 꺼내서 청소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음에 사지 뭐 하고 내려놓고 집에 와서 그걸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만약 그때 정현이가 어릴 때인데 그 아이가 이제 밤에 그 너무 건조한 게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약 그 가습기를 틀었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었을 수도 있고 또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달고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42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그 중에 12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127명 중에서 아이들이 86명 그리고 어른들이 86명이고 41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2012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1년 후인 이게 2011년 3월 4월에 일어난 일인데 2012년 7월에 홈플러스와 판매레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한비타학, 버터플라이 아이펙스, 아토 오가닉 이런 데가 판매를 했었는데 이런 데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일체에 무해하다고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면피를 하려고 했었고 사망자의 60%에 달하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어떤 제품을 썼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옥시삭삭이라고 하는 그걸 제품을 사망자 중에 60%가 사용했는데
정부가 2011년 8월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원인미상 폐손상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국정조사에서는 이 옥시삭삭의 대표인 그 외국인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자사 제품에 해당 폐손상을 초래한 것이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법률적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법률적 결과가 나오면 매우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과는 별개로 자기네가 인도적 차원에서 50억 원을 마련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습기 살균자 입장에서 보면 127명을 죽인 살인 기업이 마치 인도적 지원을 운운하면서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이다. 특히 사람이 한 사람만 죽여도 우리가 살인죄로 기소되는 마당에 127명이 죽은 그 중에 60%가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 옥시의 대표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정말 그 피해자들이 우라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심정이, 만약 제가 그 당시에 그 순간의 선택으로 만약에 그걸 집어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나 너무도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청결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아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서 자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청결하면서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그런 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사랑이, 그리고 그런 그들의 선택이 사랑하는 아이를 폐손상으로 죽게만 했다는, 그 죽게 하고, 또 가족 중에 임산부도 있었는데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가족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감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생각이, 죄책감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연이 머리 깨진 거 보면서 가진 죄책감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하고 너무나도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죄책감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옥시의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근데 어찌 보면 이런 사고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기업의 행태, 그게 안전한지 아닌지, 단지 가습기에 세균이 나온다니까 얼른 살균제를 팔면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익이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기업의 행태가 실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또 그 가족에게 좋은 일을 하고 됐던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이러한 경제 구조화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핫 이슈는 모두 다 한 집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집단은, 제가 집단이라고 표현한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요. 그 집단은 바로 국정원입니다. 대선 개입 문제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이 대선 전에 서울시장 박원순을 견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만들었던 것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개같은 보수 언론들이 서울시에 어떻게 간첩이 침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무원, 시장이 누구니까 박원순이니까 이런 간첩이 침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공안 정국을 만들어가고 대선에까지 이어가려고 했던 분위기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행히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가 요즘에 뜨겁게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처럼 모두 다 조작된 것으로, 심지어 국정원은 그 사람이 길림성에서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 사진이라고, 그 GPS가 들어있어서 분명히 중국에서 찍은 사진임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간첩 조작으로 몰아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가려 씨입니다. 유가려 씨는 그 유우성 씨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오빠가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됐으니까 중국 화교 출신이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중국 화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빠가 이제 오라고 해서 가족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에 붙잡혀서 187일 동안이나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국정원에 감금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치조와 고문을 받으면서 결국은 오빠가 간첩이다 라고 하는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증언 때문에 피 붙인 오빠가 어찌 보면 사형이라고 하는, 죽을 수도 있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말 그 암묵한 시기에 있어서 간첩이라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지금 오빠가 무죄로 그나마 밝혀졌고 아직도 검찰이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빠가 그 직장도 다 잃고 이제 다 모든 걸 잃었잖아요. 한국에서 기반을. 그런데 이제 중국에 돌아가 있긴 한데 그나마 마음을 가까스로 돌려서 재판석 증인 자리에서는 자기가 국정원의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이제 밝히긴 했지만, 오빠는 한때나마 자기의 사랑하는 오빠를 간첩이라고 증언했던 이 사람의 죄책감, 그것을, 그리고 이러한 죄책감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국가의 시스템이나 국가의 집단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사고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 사람, 오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금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어제 신문을 보다가 유성기업 희망버스가 출발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봤습니다. 유성기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현대기아차에 그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죠. 3교대, 또 어떨 땐 2교대의 그 24시간, 한국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현대기아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수록 제품을 밤새 만들어야 했었고, 그 밤새 만들던 와중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밤에 노동하는, 야간에 계속 노동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바로 즉사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우울증이나 병으로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분들이 야간 근무를 없애고 주간 2교대, 그러니까 아침 한 5시나 6시에 출근해서 오후 1-2시까지 일을 하고, 또 두 번째 조는 1-2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나 10시까지만 일을 하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더라도 좀 그렇게 일을 하자, 밤새 일을 하는 건 좀 없애자, 우리 노동자들이 죽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유로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이제 분쇄하고 그 파업에 맞서서 직장 폐쇄를 단행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작년 10월부터 154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충북 옥천에 있는 그 공장에 있는 옥천이라고 하는 곳에 22m 높이의 광고형 철탑에 올라서 농성 중인데도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 추위를, 그 높은 철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조금만 오래 타고 움직이지 않으면, 10시간만 타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리가 이제 하지 정맥류에 이제 문제가 와서 피가 잘 통하지 않고 다리를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높은 곳에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런 현장은 유성기업만은 아닙니다.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강정 해군기지 반대 현장도 그렇고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154일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154대의 희망버스가 어제 출발을 했고, 이제 그 아산에 있는 공장 앞에서 문화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성하는 현장마다 버스 한 대 탈 수 있는 45명의 시민이 지지를 표시하고 계속적으로 연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문동화 박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성전 중심의 거짓 문화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새로운 길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한 각성의 기회로, 교육의 기회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내일을 갈구하면서도
성전의 거짓 문화에 속아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무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성전 문화, 거짓된 성전 문화에 도전하셨고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려는 마지막 각성의 교육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길이 위험한 길임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위험한 길이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십직을 들어 장사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신 후에 다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그의 머리에 나두향유를 부은 것을 용인하신 것도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하신 것도 이 어려운 길, 분명히 위험이 있고 죽음의 길을 굴하지 않고 가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되잡는 것이었다라고 분동원 박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러한 기도 후에,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치조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으나 3번이나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고 3번이나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면서 정말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정해야만 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자신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분을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저주를 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했던 그의 심정은 아마 죽을 것 같은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자신에게 우라가 터져서 화가 나고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 속에 죽을 것만 같았던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저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강정 사람들과 송전탑 때문에 고난받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새로운 나라, 세계를 갈망하나 자신의 약점 때문에 혹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 길에서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깨우쳐주기 위해서 22m의 광고탑에 오른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기업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농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핵발전을 추진하고 원가보다 낮은 값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본의 반생명성을 고발하기 위해 80의 노구를 이끌고 송전탑이 건설되는 그 산을 오르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높이 세워진 십자가와 그 노동자들의 철탑과 밀양의 산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우치기 위한 각성의 도구들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체계는 그 당시 민중들이, 그 당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문들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사람들이 서로를 부정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그리고 서로를 지켜낼 수 없도록 분리시키고 파편화시키는 가운데, 기업의 이익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집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본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제사장 집의 문을 나와야만 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친구를 따돌리면서까지 경쟁을 하지만 결국 취업에 실패하면 비정규직이 되고 가족에 대한 비정규직이 되면 벌이가 크지 않아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모두 고개 숙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기 힘든 삶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목표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수행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도 기억하되 그것이 우리를 결코 죄인으로 가둘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행 공동체의 삶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고개 숙인 베드로처럼 살아가지만
새날을 향한 여정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소명을 받은 베드로처럼 새날을 향한 반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모두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한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를 억누르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족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를 자꾸 침체되게 하지만 고개를 숙이되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만나 새날을 열어가는 일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